어머니는 경제관념도 없고 투자도 모르잖아요. 가난한 주제에 왜 이래요? 이게 제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그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72이고요. 서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손자 하나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참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돈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한다 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젊은 사람 특유의 솔직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시대를 모르신다. 경제관념이 없다. 투자 같은 건 이해 못하실 거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급기야 지난주엔 저를 집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한편으론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며느리는 전혀 모르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에요.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며느리 표정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속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사이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도 가족 간의 비슷한 오해나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는지 남겨주세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따라 며느리 지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났어요. 지연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을 때 김영숙 할머니도 정말 기뻤다. 아들도 마침 일찍 들어와서 가족이 다 모였고 할머니는 얼른 냉장고를 뒤져서 맛있는 걸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지연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제가 과장이 되면서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월급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돼요. 어머니, 이제 용돈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어차피 어머니는 쓸 데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할머니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지금까지 지연이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할머니가 용돈을 드렸는데 마치 할머니가 지금까지 빌부터 살았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어이가 없었다. 지연아, 내가 언제 너한테 용돈을 받았니? 오히려 내가. 아,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집세, 관리비, 전기세 다 저희가 내는 거고요. 어머니는 국민연금밖에 없으시잖아요. 지연이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아들 민수가 중간에서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빠 현실을 봐야죠. 요즘 시대에 어머니 같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시고 사는 거고 어머니도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때 할머니는 정말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사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라고 당부했고 할머니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어머니 세대는 정말 투자나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서 걱정이에요.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희는 이 아파트 대출 갚느라 정말 힘들거든요. 강남이라서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지연아, 그런데 이 아파트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이 집이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인지. 저희 젊은 사람들은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할머니는 정말 기가 막혔다. 지연이는 이 아파트가 할머니 소유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들 민수도 결혼할 때 엄마 집에서 신혼살림 차려도 되냐고 물어봐서 그래, 편하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지연이한테는 따로 말하지 않았나 보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고 이자나 받는 게 전부셨을 텐데 요즘 시대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지연이가 마치 할머니를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는데 할머니는 정말 참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며느리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지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생활비 관련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경제적인 것들은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마치 할머니가 경제관념이 없는 늙은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할머니는 고맙다라고만 했다. 아직은 며느리의 오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할머니는 생각해봤다. 과연 지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남편의 유언이 계속 떠올랐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변할 수도 있으니 조용히 살아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지연이의 무시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다. 이틀 후 지연이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걸 할머니가 우연히 들었다. 응, 우리 시어머니?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돈도 별로 없으시고 경제관념도 없으시고. 그래도 착하셔서 우리가 잘 모시고 있어.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서는 참 순한 편이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말에 지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셔. 투자? 부동산?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TV 보시고 산책하시고 그 정도야.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완전히 부양하고 있는 셈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아직도 참았다.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오겠지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지연이의 무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할머니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다. 어머니,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지연이가 할머니가 들고 온 장바구니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 그냥 필요한 것들 몇 개.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는 저희가 관리한다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대로 사시면 가계부 정리가 안 돼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자신의 돈으로 장을 본 것인데 마치 가정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처럼 말하니까 어이가 없었다. 지연아, 이건 내 돈으로. 어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한 가족인데 어머니 돈, 우리 돈이 따로 있나요? 어머니 연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 아들 민수가 거실에서 나왔다. 지연아, 엄마가 장 본 거 가지고 왜 그래? 오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희가 가계부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돈 쓰시면 예산이 맞지 않는다고요. 지연이는 마치 할머니가 무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 손자가 좋아하는 요거트, 지연이가 평소 먹던 견과류들이었다. 모두 가족을 생각해서 산 것들이었는데. 어머니, 앞으로는 뭘 사시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사드릴게요. 할머니는 정말 기가 막혔다. 일은 넘은 나이에 뭘 사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 지연아, 그렇지만.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저희도 대출 때문에 빠듯하거든요. 계획적으로 써야 해요. 어머니 세대는 그냥 필요한 걸 사시는데 익숙하시겠지만 요즘은 다 계산해서 사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할머니는 화가 났다. 자신이 무계획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영수증 어디 있어요? 가계부에 적어야 하거든요. 영수증? 그냥 버렸는데. 어머니, 영수증을 왜 버리세요? 저희가 가계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뭘 사시든 영수증 꼭 챙겨오세요. 지연이가 마치 할머니를 꾸짖는 어조로 말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린아이 취급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지연아, 내가 내 돈으로. 어머니,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한 가족이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연금으로는 이 정도 장보기도 힘들잖아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어머니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와요. 오늘 사신 것들만 해도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이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니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을 때였다. 손자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할머니도 투자해보세요. 순진한 손자의 말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려는데 지연이가 끼어들었다. 준호야, 할머니는 투자 같은 거 모르셔. 할머니 세대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전부야. 왜요? 할머니들은 컴퓨터도 잘 모르시고 복잡한 금융상품 이해하기 어려우시거든. 그리고 투자는 위험하기도 하고. 지연이가 마치 할머니가 듣지 않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 요즘 투자는 정말 복잡해. 심지어 아들까지 지연이 편을 들었다. 그래, 할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 어려운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손자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는 정말 서글펐다. 가족들이 자신을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신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가게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전체 수입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지연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경제 상황도 고려해서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혹시 어머니가 병원비 같은 거 필요하시면 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말 같았지만 할머니는 지연이의 의도가 다른 데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냥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야. 얼마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100만 원? 200만 원? 지연이가 계속 추궁했다. 지연아, 그런 건 굳이. 어머니, 숨기실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묻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사기당하실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다. 자신이 사기당할까봐 걱정된다니 마치 판단력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였다.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도 많고 투자 사기도 많잖아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특히 타겟이 되기 쉬우니까요. 지연이 말이 맞아,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들도 동조했다. 할머니,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손자까지 나서니까 할머니는 정말 답답했다. 자신이 무력한 노인 취급받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 통장 관리도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가 힘드실 테니까. 드디어 지연이의 본심이 드러났다. 할머니의 통장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지연아, 그건. 어머니, 요즘 인터넷 뱅킹도 복잡하고 어머니가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훨씬 안전할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화가 났다. 자신이 그렇게 무능해 보이나? 70이 넘었다고 해서 모든 판단력을 잃은 것은 아닌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짜증스러워졌다. 요즘 어르신들이 은행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저희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대놓고 할머니를 무능한 사람 취급했다.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김 부장님이라고 표시됐다. 할머니는 급히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지연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어머니, 김 부장님이 누구세요? 아, 그냥 아는 분이야. 할머니가 얼버무리자 지연이는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보험 세일즈맨이나 그런 분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누구세요?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머니가 혹시 속으시면 안 되니까. 지연이가 할머니의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지연아, 이건 내 전화야.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정말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참았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지연이는 그날 밤 아들에게 따로 얘기했다. 할머니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다. 오빠 어머니가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요. 뭘? 통장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혹시 어머니가 무슨 투자 사기에 걸려드신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오빠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사기에 쉽게 당하는 무력한 노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정말 서글펐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다. 정말 큰 모욕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할머니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연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이 와요.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지연이가 아침부터 할머니에게 당부했다. 마치 할머니가 평소에 시끄럽게 군다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할머니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쯤 지연이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3명이었다. 모두 옷차림이 화려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 시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대충 인사를 받고는 할머니를 대놓고 훑어봤다. 할머니가 입고 있던 평범한 집 안옷을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지연아, 우리 거실에서 얘기하자. 친구들이 거실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다. 정성스럽게 과일도 깎고 과자도 준비해서 내어놓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이가 할머니를 저지했다. 마치 할머니가 서빙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다. 괜찮아, 내가 해줄게. 어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다.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가 나서는 게 싫은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벽이 얇아서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다 들렸다. 와, 지연아. 진짜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겠다. 맞아. 나는 절대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친구들이 대놓고 수군거렸다. 그런데 지연아,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라도 해? 전혀. 오히려 부담이지. 국민연금이 전부야.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다. 지연이가 친구들에게 자신을 경제적 부담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헐, 그럼 완전 식객이네.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있나?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래. 노인네들은 정말 경제관념이 없어. 친구들의 대화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래서 내가 통장 관리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시는 거야.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거 아냐? 아니면 사기당한 거라던가.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잖아.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친구들이 할머니를 마치 사기에 쉽게 당하는 무능한 노인 취급했다. 지연아, 너 정말 고생이 많다.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 맞아. 시어머니가 그 정도면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요양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친구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응. 요즘 좋은 요양원 많잖아. 거기서 또래들이랑 지내시는 게 오히려 행복하실 거야. 그리고 지연이네도 자유로워지고. 맞아.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고. 친구들의 말에 지연이는 어떻게 대답할까?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아직은 좀 그래. 지연이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 말투였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그야. 조금은 있지. 봐, 내 말이 맞지?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니까. 맞아. 지연이도 일하는 사람인데 집에서까지 시어머니 챙기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친구들이 계속 부추겼다.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불편하지 않아?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당연하지. 남편이랑 둘만의 시간도 없고.
아이 교육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시대와 안 맞는 얘기하실 텐데. 할머니는 정말 기가 막혔다. 자신이 손자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그런데 시어머니가 돈이라도 많으시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맞아. 경제적 도움도 안 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시고. 요즘 노인네들이 다 그래. 시대착오적이야. 친구들의 말이 점점 심해졌다. 지연아, 진짜 고민해봐. 이대로 계속 살면 너만 손해야. 맞아. 시어머니는 편하게 모셔줘서 좋으시겠지만 지연이는 희생만 하는 거잖아. 그때 지연이가 말했다. 사실 좀 답답하긴 해. 뭘 해도 간섭하시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고.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연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요즘에는 이상한 전화도 자주 받으시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헐, 진짜? 그럼 사기당하신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나. 지연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빨리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친구들이 흥미진진하게 반응했다. 나도 그래서 통장이랑 전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세요. 그럼 더 의심스럽네.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맞아. 정상적이면 왜 숨겨? 할머니는 정말 화가 났다.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었다. 지연아, 내 생각에는 시어머니 돈 관리를 내가 완전히 맡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혼자 두면 더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어. 노인들은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할머니를 마치 치매 환자 취급했다. 그리고 지연아,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동안 너희 집 분위기도 좀 그렇지 않아? 무슨 뜻이야? 있잖아, 뭔가 생기가 없고 우울한 느낌? 젊은 부부가 사는 집 같지 않고. 할머니는 정말 충격이었다. 자신이 집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인가?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뭔가 무거운 느낌이야. 그리고 솔직히 냄새도 좀. 야, 그건 너무하다. 아니야, 사실이잖아. 노인네들 특유의 냄새가 있어. 할머니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이 냄새난다고? 매일 깨끗하게 씻고 있는데. 지연아, 내 말 들어. 이대로는 안 돼.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그러게. 지연이 인생이 중요하지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어. 친구들이 계속 부추겼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실 거잖아.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차이일 뿐이야. 맞아. 그리고 지금 보내는 게 시어머니한테도 좋을걸? 혼자 집에서 심심하실 테니까. 요양원에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있고. 친구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결국은 할머니를 내쫓자는 얘기였다. 그때 지연이가 말했다. 사실 남편한테도 한번 얘기해봤어.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지연이가 아들에게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제안했다는 뜻인가? 오빠가 뭐래?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흔들리는 것 같아.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까지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건가? 그럼 곧 해결되겠네. 축하해. 맞아. 진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친구들이 마치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축하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시받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정말 마지막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견딜 수 없는 일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났다. 그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 어제 들은 말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도 무쳤다. 손자 준호가 좋아하는 김구이도 따로 준비했다. 할머니는 이런 소소한 일들로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나오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침이니까 든든하게 먹으라고. 어머니, 저희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름진 걸로 차려놓으면 저희가 먹기 부담스러워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인데 부담스럽다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요리는 너무 짜요. 저희 건강에도 안 좋고요. 지연이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다. 평생 해온 요리를 이렇게 평가절하당하다니. 지연아, 그래도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들 민수가 변호하려 했지만 지연이는 단호했다. 오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면 저희가 맞춰드릴 수 없어요. 그때 손자 준호가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맛있겠다. 순진한 손자의 말에 할머니가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지연이가 즉시 제지했다. 준호야, 아침에는 시리얼 먹어야지. 이런 거 먹으면 학교에서 졸려. 왜요? 할머니 음식 맛있는데. 준호야, 엄마 말 들어야지. 할머니 음식은 너무 기름져서 어린이한테 안 좋아. 지연이가 대놓고 할머니 음식을 폄하했다. 할머니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화면에 김 부장님이라고 표시됐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지연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어머니, 그 김 부장님이라는 분이 정말 누구세요? 자꾸 전화하시는데. 그냥 아는 분이라고 했잖아. 어떤 아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가 추궁했다.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하니?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혹시 어머니가 속으실까봐 걱정되거든요. 지연이가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결국은 할머니를 의심하고 있었다. 저 전화 좀 대신 받아볼까요? 안 돼. 할머니가 급하게 말하자 지연이는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정말 이상해요. 내 전화인데 왜 내가 받아?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시니까 그런 거죠.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혹시 어머니 무슨 투자 같은 거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무슨 투자?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한 투자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고수익 보장한다면서 돈 빼먹는 거요. 지연이가 할머니를 완전히 사기 피해자 취급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럼 왜 그렇게 전화 내용을 숨기세요? 정말 이상해요. 지연이가 계속 몰아붙였다. 오빠, 어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아들 민수도 점점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자 지연이는 오히려 더 의심했다. 어머니, 화내실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너희가 자꾸 의심하니까 화가 나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혹시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사기 안 당해. 어머니는 어떻게 확신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지연이가 할머니를 완전히 무능한 사람 취급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제일 쉬운 타겟이거든요. 돈도 좀 있고 세상 물정 모르고. 할머니는 정말 기가 막혔다. 자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취급하고 있었다. 지연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말렸지만 지연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빠, 현실을 봐야죠. 어머니가 지금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숨기고 이상한 전화 받고. 그렇지만 오빠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지연이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못 참겠어요. 무슨 뜻이야? 어머니,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것저것 참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지연이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저희 말을 안 들으시고 자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시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지연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지연아, 무슨 말이야? 오빠, 저희가 어제 친구들과 얘기했는데 다들 저희 상황을 이해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어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요양원 얘기, 추방 얘기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오빠, 저희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희 말을 안 들으시니까.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단 어머니 통장이랑 전화부터 저희가 관리해야겠어요. 이 상태로는 안 돼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통장과 전화를 빼앗겠다는 뜻인가? 그건 안 돼. 어머니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아, 그건 너무. 오빠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죠? 지연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어제 친구들이 한 말이 떠올랐다. 요양원 얘기. 설마. 어머니, 저희도 선택권이 있어요. 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지연이가 드디어 협박을 시작했다. 다른 방법이 뭔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요즘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오히려 행복하실지도 몰라요. 지연이가 요양원을 애둘러 표현했다. 지연아. 아들이 놀랐지만 지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오빠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잖아요.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빠도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지연이가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준호 교육에도 안 좋아요. 요즘 시대와 안 맞는 얘기들 계속 듣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손자 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니.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지연이가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어머니 통장이랑 전화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말씀에 따라주세요.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완전히 무능력자 취급하고 있었다. 싫어. 어머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안 해.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지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지연이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이제 결정해야죠. 어머니가 저희 말을 안 들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연이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오빠, 저희 미래를 생각해봐요. 준호 미래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엄마는, 오빠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살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행복할 권리도 있어요. 지연이의 말에 할머니는 정말 충격이었다. 자신이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뜻인가?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희 말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지연이가 최후 통첩을 던졌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안 해. 그 순간 지연이가 폭발했다. 그럼 나가세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저희도 한계예요. 지연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어머니 같은 분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가서 혼자 사세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쫓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정말로 집을 나와야 했다. 지연이가 오늘 안에 나가시라며 못을 박았고 아들은 끝까지 말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간단한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겨서 작은 가방 하나에 담았다. 평생 모은 것들을 두고 떠나는 기분이 착잡했지만 자존심을 굽힐 수는 없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손자 준호가 할머니를 붙잡고 울먹였다. 아이만은 순수했다.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낼 거야. 준호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언제 다시 와요? 곧 만날 거야.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지연이가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혹시 갈 곳이 없으시면 근처 모텔이라도. 지연이가 마지못해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알아서 할 테니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자신이 5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었다.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가 태어나는 걸 지켜본 소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더 이상 자리가 없었다.
할머니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뒤에서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처음에 할머니는 근처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찜질방에서도 할머니는 편안하지 못했다. 다른 할머니들이 자식 자랑, 손자 자랑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자야. 매일 안부 전화하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우리 아들도 그래.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바로 연락 왔더라고.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자리를 피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숨어서 살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갔다. 할머니, 어떤 집을 찾으세요? 부동산 사장이 친절하게 물었다. 원룸이나 작은 투룸으로. 혼자 살 만한 곳이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의 유언 때문에 지금까지 숨겨왔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 전세로 5억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5억이요? 그럼 정말 좋은 곳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할머니의 여유 있는 말투와 품위에서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부동산 사장의 태도가 갑자기 정중해졌다. 혹시 어떤 지역을 선호하세요? 조용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좋겠어요. 아, 그럼 여기서 10분 거리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정말 깔끔하고 좋아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깔끔한 원룸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다. 보증금을 한 번에 지불하는 할머니를 보고 부동산 사장은 더욱 의아해했다. 할머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의 호기심은 계속됐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5억을 현금으로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할머니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처음 며칠은 지연이가 후련해했다. 오빠, 정말 집이 깔끔해졌지 않아요?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야. 그래도 엄마가 오빠,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어머니도 자유롭게 지내실 거고 저희도 편해졌잖아요. 지연이는 할머니가 없어진 집에서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죄송한데요, 이 집 소유주분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서류 때문에 연락드려야 하는데. 소유주요? 저희가 소유주인데요. 지연이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등본상으로는 김영숙 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영숙? 그분은 저희 시어머니신데. 잠깐만요. 지연이는 전화를 끊고 급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그런데 정말로 집 소유주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다. 오빠, 오빠. 지연이가 급히 민수를 불렀다. 왜 그래? 이거 봐요. 이 집 소유주가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뭐? 민수도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이 집을 사신 거예요? 언제? 나도 몰라. 결혼할 때 그냥 엄마 집에서 살라고 하셔서. 부부는 당황했다. 그동안 자신들이 대출을 내서 산 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시어머니 소유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럼 어머니가 집주인이라는 얘기네요? 그런가 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민수는 망설였다. 며칠 전에 그렇게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전화하기가 민망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 생겼다. 다음 날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다. 김영숙 고객님 댁이 맞나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서류 준비가 완료되어서 연락드렸는데. 무슨 서류요?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서류인데요. 상당한 금액이라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지연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시어머니가 부동산 담보대출? 그것도 상당한 금액? 혹시 얼마 정도인지. 고객 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억 단위 금액입니다. 지연이는 전화를 끊고 멍하게 있었다. 시어머니가 억 단위 대출을 받을 만한 담보가 있다는 뜻인가?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왔다.
혹시 김영숙 사장님 댁인가요? 사장님? 네, 강남 상가 임대료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지연이는 정말 놀랐다. 강남 상가 임대료? 죄송한데요. 김영숙이 저희 시어머니신데 혹시 뭔가 착오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분명히 김영숙 사장님이 맞습니다.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소유주시잖아요. 전화를 끊은 지연이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다. 오빠, 어머니가 강남의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요. 뭐라고? 방금 전화 온 건데 임대료 관련해서 연락했다고.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가 정말 돈이 있으신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숙 고객님 댁인가요? 증권회사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증권회사요? 네,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주식 관련해서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어서요. 주식이요? 네, 상당한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계시잖아요.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이와 민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빠, 우리가 뭔가 엄청나게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정말 부자이신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집도 상가도 주식도. 지연이는 점점 불안해졌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부자라면 자신들이 그동안 한 행동들이 오빠 어떡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 전에 우리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이상해요. 이렇게 계속 연락 오는 거. 민수는 고민 끝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기로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안 받으셔. 다시 해봐요. 여러 번 전화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받지 않았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지연이는 불안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엄청난 부자라면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날 밤 지연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고 있었다. 혹시 그 김 부장님이라는 사람도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걸까? 그렇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의심하고 무시했던 것들이. 지연이는 점점 두려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정말 부자라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던 걸까?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제 와서 시어머니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김영숙 할머니를 찾는 전화는 계속 이어졌고 지연이와 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연이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김영숙 회장님 댁이 맞나요? 회장님이요? 네, 저희 협회 명예회장이신 김영숙 회장님 말씀입니다. 다음 주 시상식 관련해서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지연이는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가 부동산개발협회 명예회장? 혹시 김영숙이 저희 시어머니신데 뭔가 착오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분명합니다. 김영숙 회장님께서는 저희 협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해 오신 분이시고 올해 평생공로상을 수상하실 예정입니다. 평생공로상을요? 네, 부동산 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요. 그런데 회장님과 연락이 잘 안 되어서 가족분께 연락드린 겁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오빠, 오빠. 급히 달려온 민수에게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부동산개발협회 명예회장이래요. 뭐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평생공로상을 받으신대요.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어머니가 정말 네, 부동산계의 거물이신 것 같아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김영숙 사장님 댁인가요? KBS에서 연락드렸습니다. KBS요? 네, 다큐멘터리 성공한 여성 기업인들 편에 출연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영숙 사장님께서 이룩하신 성과가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방송국에서까지 시어머니를 찾고 있다니.
혹시 어떤 성과인지. 30년 전 강남 일대 땅을 선견지명으로 매입하셔서 지금은 수백억 자산가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투자 안목이시죠? 수백억이요? 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익명으로 장학금도 많이 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지연이는 주저앉고 말았다. 수백억? 장학금 기부? 이게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제관념 없다고 했던 그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었단 말인가? 여보, 괜찮아? 민수가 창백한 얼굴의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오빠, 우리가 정말 큰일 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였어요. 우리가 알던 분이 아니라. 그때 민수의 회사에서도 전화가 왔다. 민수 씨, 혹시 김영숙이라는 분 아세요? 네, 저희 어머니신데요. 어머니시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사실 저희 회사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 소유주가 김영숙 님이신데 혹시 같은 분인가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의 주인이 어머니? 부장님, 그럼 제가 어머니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건물주 아들이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자신의 직장 건물 소유주라니.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연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내가 다니는 회사 건물도 엄마 거래. 뭐요? 엄마가 건물주시래. 지연이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았다.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 상상도 못하겠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제관념 없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뉴스에서 김영숙 할머니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이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부동산업계의 여성 리더로 꼽히는 김영숙 회장이 올해의 투자 명인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지연이와 민수는 TV 화면을 멍하게 바라봤다. 김영숙 회장은 30년 전부터 강남 일대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해 현재 수십 채의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계의 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는 강남역 일대의 고층 건물들이 비쳤다. 또한 김 회장은 평소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한데 화려한 생활보다는 사회공헌에 더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 지연이가 중얼거렸다. 시어머니가 늘 수수한 옷을 입고 계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익명으로 진행해온 장학사업만 해도 지금까지 수십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수십억 장학사업.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 회장은 돈은 사회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수상도 그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끝난 후 집안은 조용했다. 오빠. 응.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를 돈 없다, 경제관념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어. 민수도 후회가 밀려왔다. 어머니가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때 지연이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오빠, 혹시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 기억나요? 무슨 말?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깨달았다. 설마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신 건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변할까봐 걱정하셔서. 지연이는 가슴이 답답했다. 시어머니가 부자라는 걸 숨긴 이유가 무엇이든 자신들의 반응은 정말 최악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봤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다. 엄마, 나야. 민수야. 전화 좀 받아줘.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응답은 없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민수야, 너희 어머니가 그 유명한 김영숙 회장이야?
회사 동료가 물어봤다.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 나왔잖아.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너희 어머니가 우리 회사 건물주라며?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며칠 전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으니까. 지연이도 마찬가지였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그 김영숙 회장이라며? 완전 대박이네. 친구들이 부러워했지만 지연이는 오히려 더 우울했다.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 어디 계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그게 좀 복잡해. 지연이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었다. 며칠 전에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내쫓았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 날 들려왔다. 김영숙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김영숙 회장님의 유산 관리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산이요? 네, 회장님께서 재산 정리를 시작하셨는데 가족분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지연이는 불안해졌다. 재산 정리? 그게 무슨 의미인가? 혹시 언제 뵐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TV에서 폭탄 같은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계 거물 김영숙 회장 금요일 시상식에서 새로운 인생 계획 발표 예정. 지연이와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과연 시어머니가 무슨 발표를 하실 것인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금요일 저녁 7시. 지연이와 민수는 소파에 앉아 긴장한 채로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시어머니가 올해의 투자 명인상을 받는 날이었다. 정말 어머니가 나오실까? 지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올 거야. 뉴스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민수도 긴장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께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손자 준호도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언제 집에 와요? 곧 오실 거야. 민수가 아이를 달랬지만 사실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오후 7시 정각 KBS 9시 뉴스가 시작됐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업계의 전설적 인물인 김영숙 회장이 올해의 투자 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다. 화면에는 화려한 시상식장이 비쳤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한 대형 컨벤션 홀이었다. 김영숙 회장은 30년 전부터 강남 일대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해 현재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50여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개 건물. 지연이가 중얼거렸다. 추정 자산 규모만 해도 1천억 원을 넘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1천억.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화면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아, 할머니다. 준호가 소리쳤다. 화면 속의 김영숙 할머니는 지연이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저분이 정말 어머니야? 지연이는 믿을 수 없었다. 평소에 수수한 옷만 입으시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일 줄이야.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안내에 따라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3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강남 일대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가 소유한 건물들이 차례로 비쳤다. 강남역 근처의 대형 오피스텔, 압구정동의 상가 건물, 청담동의 고급 빌딩들. 저 건물들이 다 어머니 거라고. 민수가 경악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진정한 투자는 미래를 보는 것이고 진정한 부는 사회와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는 할머니가 익명으로 기부한 장학금 내역들이 나타났다. 수십억 원 규모의 기부금이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지연이는 가슴이 뜨끔했다. 할머니의 말이 자신들을 향한 것 같았다.
가족조차도 돈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다. 어머니. 민수가 안타깝게 불렀지만 TV 속 할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갔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 지연이가 불안해했다. 그동안 저를 경제관념 없는 늙은이라고 여겼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는 TV를 보고 있다가 뒤로 넘어질 뻔했다. 전국 방송에서 저를.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당당해졌다. 앞으로는 진정으로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기자가 질문했다. 회장님,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신가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가족이죠. 그럼 혹시? 네,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았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관리 방식도 바뀔 예정입니다. 할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다.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임대료 인상, 계약 갱신 등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무시했던 분들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이 어머니 소유라는 걸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자가 물었다. 할머니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저를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던 분들께는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후회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요. 뉴스가 끝난 후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지연이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고 민수는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오빠, 우리 끝난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때 지연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지연 씨죠? 부동산 관리 사무소입니다. 건물주이신 김영숙 회장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네.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2배로 인상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전화가 끊어진 후 지연이는 민수를 바라봤다. 오빠,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나도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때 또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김영숙 회장님 며느리분이신가요?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유산 상속 관련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는데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이와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TV에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 그리고 제2의 인생이라는 말. 오빠,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버리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어.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요? 지연이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국 방송을 통해 할머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고 새로운 인생을 선언했다. 이제 진짜 사이다 타임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연이와 민수는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탓에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다. 들어가자. 민수가 용기를 내며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김영숙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어제 TV에서 본 것처럼 품위 있는 옷차림이었고 표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해 보였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할머니는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지연이와 민수에게 자리를 안내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김영숙 회장님의 재산 처분과 가족 관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연이와 민수는 긴장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정했다. 강남 아파트는 원래 너희가 살라고 해준 것이다.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나를 집에서 내쫓았으니까. 할머니의 말에 지연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래서 결정했다. 그 아파트는 준호 명의로 신탁하겠다. 준호요? 내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비와 세금은 내가 낼 테고 너희는 월세를 내면서 살아도 된다. 할머니의 조건을 듣고 민수는 안도했다. 적어도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월세는 시세대로 받겠다. 월 300만 원. 300만 원이요? 지연이가 놀랐다. 그들의 월 소득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리고 민수야.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다. 네, 어머니. 너희 회사 건물도 내 것이라는 걸 이제 알겠지? 네. 그 건물은 다른 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직원들을 그대로 받아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인가요? 1년 동안 연봉을 20% 삭감하는 것이다. 그동안 내 건물에서 편하게 일한 대가라고 생각해라.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결정이 차갑지만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연아.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봤다. 네. 너희가 그토록 걱정했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내가 그런 걸 당했는지 궁금하지? 지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김 부장님이라는 분은 30년 동안 내 재산을 관리해준 금융 전문가다. 너희가 그렇게 의심했던 그 전화들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지연이는 더욱 부끄러웠다. 그리고 내가 경제관념이 없다고 했지?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라.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1,200억. 지연이가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다. 너희가 무시했던 그 할망구가 모은 돈이야. 할머니의 말에는 서글픔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지연이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만해.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도 간절히 부탁했다.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다.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어머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그건 잊을 수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지연아, 너는 나를 가난한 주제라고 했지? 그리고 식객이라고도 했고. 지연이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라고 했던 것도 다 들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지연이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가족이야. 할머니가 갑자기 말투를 바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민수가 급히 대답했다. 앞으로 3년 동안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겠다. 3년이요? 그래. 3년 동안 월세 300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 그때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겠다. 지연이와 민수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첫째, 나를 다시는 무시하지 말 것. 네. 둘째, 앞으로는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할 것. 네. 셋째, 준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것.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한 미소였다. 나도 노력하겠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 순간 지연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변하겠습니다.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아내만 보지 말고 엄마도 좀 생각해라.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섰다. 그럼 이제 가겠다. 3년 후에 다시 만나자. 어머니, 어디로 가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할머니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봤다. 아, 그리고 준호한테 전해라. 할머니가 항상 사랑한다고. 네, 꼭 전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지연이와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여보, 우리 정말 큰 실수했네. 맞아. 하지만 어머니가 기회를 주셨어.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 응.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어머니께 인정받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준호가 눈을 빛냈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할머니를 많이 슬프게 해드렸어. 그럼 빨리 사과해야죠. 할머니가 3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저도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자가 될게요. 이렇게 김영숙 할머니와 며느리 지연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고 가족들은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가족 간의 비슷한 오해나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사이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